자, 기본적으로 시험 대비는 좀 빠른 템포로 갈게요. 자, 첫 번째 눈. 일단 여러분들 지금부터 안 하면 진짜 내가 세게 화낼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릴게요. 그림에 나오는 A, B, C, D, E 명칭 붙이는 거, 문제 푸는 거랑 상관 있든 상관없든 안 붙이면 혼난다. 쌤, 이거 문제에서 물어본 거 아닌데요. 이거 몰라도, 이거 그냥 안 적어도 바로 저 풀 수 있는데요. 개지랄 하지 말고 다 적어. 에? 평소에 외우는 거 귀찮아 하잖아. 그러니까 적어. 적다 보면 외워져. 굳이 특히 생물 파트에 보면 그림들 있지. 지금 봐봐. 우리 눈 그림에 보면 홍채, 동콩, 수전체, 선모체, 뭐 맹점, 시신경, 망막, 맥락막, 복막 저 명칭들 쭉 적혀 있지. 저런 거 딱 세 바닥 한번 넘어가 봐봐. 뒤에 가서 문제 봐봐. 12번, 14번 그림, 뭐 19번, 20번 그림, 21번, 24번 그림. 그 앞 첫 바닥에 그 앞에 11번 그림, 6번 그림, 1번 그림 계속 나오죠. 맞지? 어떤 출판사에서 어떤 그림을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어차피 물어보는 위치들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글자 다 외우세요. 알겠지? 뭐 막말로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걸 내가 설명해 줘가면서 넣는 것도 웃기니까 그건 다 외우는 걸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저기서 이제 주로 물어보는 거는 이거예요. 눈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딱 여기입니다. 홍채랑 동공, 선모체랑 수정체. 그리고 수정체에서 딸려 나오는 게 망막. 자, 홍채 동공에서 딸려 나오는 거 굳이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맥락막. 자, 이게 뭐냐? 홍채 동공은요, 밝기 조절이에요. 우리 눈에, 우리가 보통 눈동자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 그지? 눈동자의 이 바깥에 요 부분이 홍채고, 사실 여기가 뚫려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여기 뚫려 있는 공간이 동공이야. 갑자기 불 끄면 어두워졌다가 좀 있으면 적응해서 우리가 이제 물체를 볼 수 있죠, 어두운 데서. 그러다가 불 갑자기 켜면 눈부셨다가 좀 있으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그거 조절을 하는 게 홍채 동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요 눈 그림하고 요걸 비교해 봐봐. 그림 차이 알겠어? 얘는 지금 봐봐. 홍채가 짧아져 있고 동공이 커져 있죠. 이걸 우리는 홍채 수축 동공 확장. 얘는 홍채 이완 동공 속. 그래서 얘가 어두울 때 얘가 밝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가 홍채예요. 고양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양이 눈 보면 어두울 때는 눈동자가 이렇게 커져 있다가 밝아질 때는 이렇게 쪼그라들잖아. 걔네들은 홍채가 좌우로 열리는 거야. 우리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밝기 조절이 나오고
선모체와 수정체는 우리 눈앞에 여기에 있는 요 볼록 렌즈가 수정체. 이 볼록 렌즈의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서 눈동자 주위에 붙어 있는 근육 덩어리가 선모체예요. 그래서 요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체감해 보면 돼. 자, 여기 봐봐. 선생님이 여기 유리체에 별표 하나 그려볼 테니까. 자, 한쪽 눈 왼손으로 왼쪽 눈 가리고 오른쪽 손가락을 눈앞에 이 정도로 딱 떼서 딱 든 뒤에 손가락 옆에 별을 갖다 놓고 손가락 봤다가 별 봤다가 왔다 갔다 해봐. 한쪽 눈으로 해야지 진짜 본격적으로 느껴져. 언제 눈 아래 힘 들어가요? 손가락 볼 때 눈 아래 힘 들어가지. 그게 뭐냐면 가까운 거 볼 때가 선모체가 수축하면서 자, 선모체가 얘가 빡 줄어들면서 수정체 앞뒤로 힘줄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정체를 잡아 당겨서 부풀리는 거야. 가까운 거 볼 때는. 먼 걸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돼서 수정체가 얇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연결로 들어가는 게 뭐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는 동안 멀리 있는 거 볼 일이 많냐? 막 2km, 2km, 3km 밖에 있는 물체를 봐야 되는 일이 없잖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가까이에 있는 걸 많이 보면서 살아요. 그러면 생장기 때 수정체가 어떻게? 너무 두꺼워진 채 성장한단 말이에요. 두꺼운 쪽으로 굳어진 채. 그러면 상이 망막 앞에만 맺혀요. 너무 두꺼워져 있어서. 여기에 상이 맺히는 게 근시야. 그러면은 얘가 두꺼워져서 여기에 근시가 나타났으니까 얘를 뒤로 보내려면 수정체를 얇게 빼야 되네. 얇게 안 빠지니까 문제잖아. 그래서 앞에다가 뭐를 넣는다? 오목렌즈를 넣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선생님 나이쯤부터 40대 말, 40대 중반에서 40대 말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선모체 이거 근육이잖아. 아까 여러분들 눈에 힘 들어가는 거 느꼈잖아요. 얘가 힘이 안 들어가. 아마 본 적 있을 거라. 오늘도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나 핸드폰 볼 때 안경 끼고 보디 벗고 보디 한 번씩 벗고 보죠. 여러분들 부모님 생각해 봐봐.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가 내 나이보다 위면 위지 미칠 리는 없거든. 맞죠? 벗고 보죠. 왜 그러냐면 안 두꺼워져요. 힘이 없어서. 얘가 수축을 해서 얘를 당겨서 두껍게 만들어야 요 거리가 초점이 잡히는데 당기는 힘이 약해진다. 나이가 들면. 그걸 우리는 노안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서 두껍게 못하면 상이 어디 맺히냐? 요 뒤에 맺혀. 그럼 얘는 앞으로 당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앞에다가 뭐를 낀다? 돋보기를 끼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크게 보려고 돋보기 끼는 게 아니에요. 초점 맞춰야 돼서 돋보기 끼는 거. 그거를 우리 눈에 굴절
이상을 교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맹점 있잖아요. 여기 맹점. 서술형으로 종종 물어봐요. 딱 이 그림 줍니다. 보통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O를 보다 보면 특정 거리에서 플러스가 사라져요. 이게 뭐냐면 오른쪽 눈으로 여기에 O를 맞추면 플러스 위치가 맹점 위치로 간단 말이야. 약간 안쪽에 있어요. 시각신경 다발 모이는 데가. 여기는 시각세포가 없거든요. 이거 서술형입니다. 맹점은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물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접 더하기 모양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는 우리 눈에서 시각신경이 빠져나가는 곳이다. 맹점에 대한 거 서술형 이야기가 한 번씩 나와요. 결국 우리 눈에서 조절하는 건 요 두 가지거든. 이런 거 생각해 보자. 교실에서 공부한다고 우리 지금 칠판 열심히 보다가 저기 넘어가는 교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자, 여러분들 눈의 변화 서술형으로 쓰시오. 저기 애고개, 배고개라 그러냐? 이거 무슨 고개? 신평고개 저 꼭대기에 저기 교회 있잖아. 교회 십자가. 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 두 가지. 뭐가? 그치. 그 수성체만 얇아지면 하면 50점밖에 안 준다니까 다 이야기해야 돼. 아니, 이것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손모체가 이완되어서 수정체가 얇아지고 밝은 걸 보다가 어두운 걸 봐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홍채가 수축돼서 동공이 확장된다. 두 가지를 다 적어야 돼. 100점이라고. 한 개당 20. 하나만 적었다? 만약에 여기서 수정체가 얇아졌다 그러면 20점 줘요. 10점 만점에 2점 줘. 둘 다 말해야 5점. 둘 다 말해야 5점. 요것만 말했다 2점. 요것만 말했다 2점이야. 딱 서술형에. 내 서술형 이야기 하잖아. 시시콜콜하게 길게 적어야 된다고. 그래야 감점 안 당해요. 단답형 아니란 말이에요. 서술형이란 말이에요. 아니? 됐지? 자, 넘어가서 피부. 자, 피부 감각은 자, 피부 감각은 감각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신경세포 뉴런의 가지돌기 끝단이 감각점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극을 직접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통압, 총냉온 순서대로 느끼고요. 앞쪽으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감각점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나머지 자극이 너무 강하면 통증이 같이 와요. 자, 통증은 아픈 걸 느끼는 거. 앞점은 눌려지는 압력을 느끼는 거. 속점은 표면의 거칠기 감각이 있지. 매끈한지 거친지 부드러운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여기가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데 냉점은 차가운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온도가 내려가는 걸 느끼는 거고요.
온점은 반대로 온도가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실제로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실험해 봐도 되는데, 바가지 3개만 있으면, 아니면 집에 밥그릇 3개만 있어도 돼요. 밥그릇이나 국그릇, 그러니까 밥그릇 2개, 국그릇 하나 놓고, 한쪽 밥그릇은 따뜻한 물, 손가락을 넣을 수 있을 만큼은 따뜻해야, 너무 뜨거우면 안 돼. 한쪽은 그냥 정수기 찬물. 그러면 가운데 국그릇은 이 물 2개 섞은 중간 온도. 그럼 그릇이 3개 있지. 한 손을 따뜻한 물에 넣고 한 손을 찬물에 넣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양손을 뺀 뒤에 양손을 동시에 가운데 미지근한 물에 같이 넣잖아. 따뜻한 물에서 미지근한 물 온 손은 차갑게 느끼고요. 찬물에서 미지근한 물 온 손은 따뜻하게 느끼는데, 같은 그릇에 손 넣었는데 양손에서 느끼는 온도가 달라요. 따신 물에서 미지근한 물에 온 손은 냉점이 지금 자극을 받은 거고, 찬물에서 미지근한 물 온 손은 온점이 자극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절대적인 온도를 재는 게 아니라 뭐를 느끼는 거다? 온도 변화를 느끼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오케이? 자, 그리고 신체 부위별로 감각점의 밀도의 차이는 되게 크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잠깐 쉬는 시간에 좀 있다가 친구들끼리 한번 해봐도 재밌는데, 교과서 탐구 자료에도 보통 있어요. 샤프 2개를 한 5mm, 3mm 간격으로 떼놓고, 바늘 2개를 손가락 끝에 찌르면 1개인지 2개인지 칼같이 알아요. 손가락은 한 3mm, 5mm 간격으로 띄어놔도 내가 지금 찔리고 있는 점이 한 점인지 2점인지를 느껴요. 근데 손등만 되잖아. 손등이나 옆 팔뚝으로 가잖아. 여기 1cm 넘게 띄어도 1개인지 2개인지 헷갈려. 안 보면 못 느껴요. 1개인지 2개인지. 왜? 여기는 어떻다? 우리 손바닥, 특히 손가락 끝마디나 입술이나 혓바닥 이런 데는 감각점이 매우 촘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1개인지 2개인지 되게 잘 느껴요. 팔뚝이나 허벅지는 한 3cm 띄어도 헷갈려. 1개인지 2개인지 못 느껴요. 자기가 찌르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느껴지는 것처럼 느끼지. 옆에서 친구가 찔러야지. 등판 이런 거 진짜 못 느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쉬는 시간에 하세요. 호문클루스라고 검색어를 한번 해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괴물이 하나 나옵니다. 완전 못생긴 얼굴에 입술 졸라 크고 입 졸라 크고 혓바닥 졸라 길고 손만 존나 크고 몸뚱아리 됐다 작은데 발대기만 졸라 큰 괴물이 하나 나와요. 괴물 사람이. 그 그림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신체 감각점의 밀도를 균일하다고 가정할 때 신체 크기가 변하겠지. 그러면 감각점의 밀도가 졸라 높은 데는 크게 그려질 거 아니야. 감각점의 밀도가 되게 띄엄띄엄 있는 데는 되게 압축해서 그려야 되겠지. 그렇게 될 때 사람 모습인 거야. 꼴따구 이런 데 되게 커져요. 얼굴 졸라 커집니다. 입술 졸라 더 두꺼워지고 혓바닥 졸라 길어져요. 손도 이만해져. 근데 몸은 막 2등신도 아니야. 3분의 2등신이에요. 3분의 2. 대가리가 몸 전체 크기의 3분의 2가 넘고요. 손 크기는 자기 키만 해져. 그 그림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 딱 그 느낌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피부 감각점은 몸의 부위에 따라 다르고 일반적으로 통점이 많고 냉점, 온점은 온도가 아니라 상대적인 변화를 느끼고 결국은 뇌에서 느끼게 된다. 됐지? 첫 번째 바닥 됐습니다. 왜 이번에 이 지랄 때리나? 자, 귀. 역시 그림 똑같이 다
적고 가급적이면 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양 간단하게라도 그릴 수 있는 연습을 하세요. 막 디테일하게 대생하라는 소리 아니고 요 정도만 그리면 돼. 요만큼만 딱 그리면 돼요. 자, 일단 요 부분 우리가 외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귓바퀴랑 외이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외이 파트는 소리를 모아주는 공통적인 역할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안 나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 포인트 1 여기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 신경 뇌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색깔 넣어서 그린 부분들 있지? 요 부분들이 소리가 전달돼 가는 과정이에요. 외이를 통해서 모아진 음파가 고막을 흔들면 그 진동이 귓속뼈에서 증폭되고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면 달팽이관 안에 있는 림프가 흔들려서 달팽이관 안에 있는 액체가 흔들려서 그것을 달팽이관 안에 있는 털들이 느껴서 그 신호 정보를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해 갑니다. 이게 딱 요 라인 하나. 소리 듣는 과정. 그리고 이거 못지않게 종종 물어보는 포인트가 요 위에거든요. 자, 저 부분만 좀 따로 떼서 그릴게요. 요렇게 관이 세 묶음이 수직, 수평, 비스듬하게 하나 해가지고 관이 세 개가 도는데 여기를 반고리관이라고. 그리고 요 밑에 마치 달팽이 대가리처럼 그려져 있는 요 넓적한 기관이 있는데 여기가 전정기관이에요. 반고리관은 회전을, 전정기관은 중력관성을 느낍니다. 자,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코끼리 코하고 돌아본 적 있죠?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처음에 한두 바퀴 어지럽다, 그지? 근데 좀 있으면 한 5바퀴 넘어가면 안 어지럽죠, 도는 동안은. 근데 언제 어지러워? 돌고 나서 멈추면 어지럽지. 자,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방골이 관이잖아. 관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액체가 어느 쪽으로 회전하는지를 느끼는 털뭉치가 이렇게 하나가 서 있어. 선모라 그래. 그 맨 처음에 우리가 돌기 시작하면 몸은 도는데 물은 따라 돌아 안 돌아? 당장은. 안 돌지. 그러면 회전한다는 걸 느껴서 어지러워요. 근데 계속 돌다 보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내 몸도 돌고 내 물도 도는 거야. 그러면 어지럽지 않겠죠? 그러다가 멈췄어요. 내 몸은 멈췄는데 물은 돌죠. 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지럽게 느끼는 거야. 그래갖고 얘기해요. 그래서 방골이관은 회전을 느끼고요. 전정기관에는 털 위에 이석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하나 얹어져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요새 김종국 TV에 거의 안 나오죠. 걔가 요새 이거 병 앓고 있거든. 내가 알고 있기로는. 무슨 병인지 하고 이석증하고 비슷한 증상인데 요 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털에 잘 안 붙어 있고. 이 돌의 역할이 뭐냐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쪽으로 눌려지겠지. 내가 점프하면 털이 눌려질 거고 뛰어내리면 잡아 당길 거 아니에요. 관성으로. 그래서 내가 위로 솟구치는지 밑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몸이 기울어졌는지를 내가 눈 감고 있어도 느끼게 해줍니다. 중력관성을 통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좀 있다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소뇌로 연결됩니다.
왜? 우리 몸에 좀 있다고 우리가 이제 신경에서 뇌 배울 때 소뇌가 하는 일이 우리 몸의 균형을 느끼고 몸의 근육 운동, 디테일한 근육 운동 조절을 대뇌를 도와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질 때 나는 생각도 안 했지만 몸이 알아서 움직여서 안 넘어지게 균형 잡아주고 하는 동작들이 나오잖아. 그걸 전부 다 해주는 게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느끼는 거고. 자, 마지막 여기. 우리 귀 안에 압력을 조절해 주는 곳이 귀 인도관이에요. 저게 이제 귀 안쪽, 여기 눈 여기 보면 눈물 빠지는 눈물구멍, 콧구멍 안쪽, 목 안쪽이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어떻게 된다? 어린 애기들 감기 걸리면 중이염 조심해야 된다고 빨리 치료하려고 하잖아. 그게 안쪽을 통해서 염증이 중위로 올라가 버리면 귓속변화, 고막이나 달팽이관 손상이 보면 청력 분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요관 여러분들 느끼는 거, 갑자기 엘리베이터 타고 몇십 층 올라가거나 차 타고 산을 넘어가거나 비행기 타고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귀가 멍멍해지죠. 그게 뭐냐면 요 고막으로 막혀 있잖아. 안쪽이랑 바깥쪽이. 그것 때문에 압력 차이가 나서 고막이 한쪽으로 팽창되거나 한쪽으로 쑥 들어와 있을 때 멍멍한 거거든. 근데 우리가 침을 꿀꺽 삼키거나 물을 꿀꺽 삼키게 되는 순간 여기 닫혀있던 인도관이 열렸다 닫혀요. 그러면서 압력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이륙하면은 딱 쭉 올라간 뒤에 순환궤도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 기내 승무원들이 뭐 나눠줘요? 물이나 주스나 말랑카오 나눠주죠. 왜? 꿀꺽하라고. 자, 거기서 승무원들이 귀가 멍멍하신 분들은 침을 삼키시거나 하면 그 증상이 완화되니까 귀 멍멍하신 분들은 자 지금부터 침을 삼켜주세요. 대한민국 시민들 참 잘 듣겠다. 그지? 듣겠냐?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물 드실래요? 주스 드실래요? 하면서 음료 한 컵하고 말랑카오를 딱 옆에 넣어주는 거예요. 생캔디 이런 거. 먹다 보면 뭐 해? 무의식적으로. 하면 풀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됐죠? 자, 후각. 자, 외우는 거 요 세 줄이면 돼요, 코는. 그림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 자, 코에서 느끼는 거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입니다. 기체를 느껴야 되니까 당연히 가장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고,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후각의 피로라는 걸 느껴요. 무슨 소리냐? 자, 학교가 낡은 학교 우리 학교 건물 졸라 낡았어요. 특히 남학교. 화장실 가면 찌릉내 나죠? 안 날 수가 없지. 그래서 화장실 가서 볼일 본다고 잠깐 있으면은 찌릉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게 후각의 피로예요. 그래서 찌릉내가 없어졌는데 누가 역사로에서 설사를 쌌어. 그러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후각의 피로가 있더라도 다른 냄새는 느낍니다. 그 냄새만 지우는 거야. 근데 그 독한 그 냄새도 잠시 뒤에는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왜? 그것마저도 지운 겁니다. 그걸 우리는 후각의 피로라 그래요. 이게 후각만 있는 게 아니라 미각도 있거든. 아마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야. 사탕 먹고 나서 사과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지. 왜 그럴까요? 네, 그게 미각의 피로인 거야. 설탕으로 혓바닥을 덮었잖아. 단맛으로 덮었다고. 그럼 그 뒤에
과일에 좀 슴슴한 단맛이 느껴질까? 이런 게 그 감각의 피로라는 거거든. 근데 그게 제일 심한 게 누구다? 후각이다. 그리고 그 후각 세포가 있는 곳은 후각 상피인데 어디냐면 여러분들 코로나 때 코로나 검사한다고 찔린 그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천장 안에 저 안쪽. 거기가 후각 상피입니다. 거기 점막 긁어낸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후각 세포의 후각 상피는 세포들이 세로로 줄을 서 있어요. 모양까지 기억해 주는 게 좋아. 자, 미각. 자, 미각은 액체 상태 맛봉오리라 그래갖고 여러분들 혓바닥에 돌기가 있거든요. 그 혓바닥의 돌기 안쪽에 요 안에 맛봉오리 세포들이 이렇게 옆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맛성분이 요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를 느낀다? 액체를 느끼는 거야. 선생님 사탕은 고체인데요. 그거 침에 녹은 거 느낀다고. 고기, 밥 이런 게 아니라 침에 녹은 그 물질을 느끼는 거야. 그게 맛이에요. 자, 혓바닥 부위별로 옛날에는 그 잘 느끼는 맛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교육과정에서 사라졌고 그건 번역을 잘못한 거고 혓바닥의 모든 맛을 느끼는 세포들이 골고루 흩어져 있는데 그 비율상 차이가 미세하게 있어요. 이제 단맛은 앞쪽에서 좀 더 잘 느끼고 뭐 쓴맛은 안쪽에서 잘 느끼고 그런 게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걸 거기서만 느낀다라고 잘못 가르쳤거든. 자, 혓바닥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은 5가지입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감칠맛이 뭐야? 감칠맛. 고향의 맛. 미원 다시다 그 맛. 그럼 맛 아닌 거 3가지. 매운 거, 떫은 거, 고소한 거. 요 3가지는 각각 뭐게? 자, 매운맛은 통각. 아픈 겁니다. 그래서 매운지 안 매운지 매운 고추 구별하는 방법. 고추 꼭다리를 따서 고추를 이렇게 반 부러뜨리는 거야. 고추를 그 안 먹는 꼭다리 부분 고추 있지. 그거를 손등에 비벼봐요. 여기가 매우면 매운 고추입니다. 통각이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단 말이야. 피부 감각이에요. 그러면 떫은 건 뭐게? 앞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과일 덜 익은 거 먹으면 떨잖아. 그거 뭐냐면 타닌이라고 해서 독성분이거든요. 떫은 건 독이에요. 익기 전에 씨앗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에 과일 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는 물질이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경이 마비가 돼서 근육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뻣뻣해지니까 그 뻣뻣해진 피부를 앞각이 느끼는 거야. 그걸 우리는 떨다고 느끼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고소한 건 무슨 맛이 어떤 감각기관이게? 네, 냄새예요. 얘는 후각이죠. 자, 솔직하게 후각 미각은 세포 위치만이, 세포 그림만이 물어봅니다. 이게 후각인지 미각인지 그림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구별할 때 후각 세포는 위에서 아래로 내 있고 미각 세포는 동그랗게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기체와 액체다. 요런 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감각기관 끝. 자, 빨리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자, 뉴런. 자, 기본적으로 뉴런은 신경세포체고요. 뉴런도 모양이 다양합니다. 보통 이제 간단하게 그리는 게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으로 나눠요. 모양이 조금 다르죠? 보통 우리가 뉴런의 가장 일반적인 모양으로 보는 게 운동 뉴런 디자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뉴런은 하나하나가 다 세포예요. 그러니까 감각 뉴런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포 하나, 연합 뉴런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세포 하나, 운동 뉴런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세포 한 개입니다. 그림이 저렇게 생겼을 뿐이야. 자, 보통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라는데 감각 뉴런은 말 그대로 감각 신경을 이루는 거고, 운동 뉴런도 운동 신경을 이루는 거고,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을 구성하는 애들입니다. 가지돌기는 기본적으로 인풋, 축삭돌기는 아웃풋이에요. 얘가 처리하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원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맞거든. 봐봐. 이게 지금 중등에서는 빠지긴 했어요. 이 부분의 설명이. 근데 가끔씩 학교 선생들이 내주는 선생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요 구조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명칭은 이제 안 가르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야. 들은 적 있어? 없지? 학교 선생님이 시냅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학교에서. 과대비 말고, 과대비나 딴 데서 말고. 촉삭돌기 말단에서 보통 아세틸콜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자극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이 말단에서 분비된 물질을 느끼는 곳이 가지돌기야. 그러면 이 시냅스를 통해서는 정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만 가능하지 여기서 이쪽으로는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신경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응? 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따지고 보면 되지. 여기가 감각기죠. 맞지? 그리고 얘가 여기랑 연결되고 얘가 여기랑 연결되면 여기는 근육하고 연결이 되겠죠. 기본적인 연결 패턴은 이런 거지. 이해가 됨? 응? 요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자, 중추신경계는 크게 따지면 뇌와 척수, 그리고 뇌 안에는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대뇌. 일단 요거 그림부터 그리는 법을 배우자. 간단해요. 막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너희들 못 그릴 거 아니야. 대뇌. 그냥 우리 대가리 윗부분 거의 대부분. 그리고 뒤통수의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 척수. 요렇게 그려놓으면 돼요. 오케이? 대충 모양 위치 느낌이 와? 그러니까 간뇌는 대뇌 두 개 사이에 끼어 있어요. 우리 몸 제일 한쪽 깊숙한데. 그래서 사이 간자에서 간뇌. 간뇌, 중간뇌 연수를 뇌줄기라 그러는데 그 중에 중간에 껴 있으니까 중간뇌. 그 밑에가 연수, 연결해 주는 곳. 연수 밑으로 척수 우리 허리뼈로 쭉 등뼈 따라 내려오는 거. 등뼈찜이나 감자탕 먹어본 적 있냐? 뼈해장국 이런 거 이제 좋아하죠. 남자들이라면 국물이지. 그게 돼지 등뼈거든요. 간혹 보면 진짜 귀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허리뼈 옆쪽으로 누런색 지방덩어리 비슷한 흐물흐물하고 매우 부드러운 무언가가 쭉 연결돼서 꽂혀있는 게 있어. 운 좋으면 그거 쪽 잡고 쭉 당기면 쭉 뽑혀 나오죠. 그게 척수예요. 몸에 좋아요. 영양도 많고 몸에도 좋고 남자 건강에 좋고 여자 피부 미용에 좋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러면 약장수 같잖아. 자, 이제 각각의 뇌에서 하는 일을 이야기할게요. 대뇌, 대가리 쓰는 일. 우리가 머리 쓴다고 생각하는 모든 거는 대뇌 활동이에요. 그럼 뭐? 기억, 연산, 판단, 감각, 감정, 명령, 언어 등등등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되는 모든 활동은 대뇌에서 컨트롤합니다. 오케이? 손에 네. 아까 손해랑 연결돼 있다고 내가 가르쳐 준 게 있죠. 두 개가. 방골이관, 전정기관이에요. 우리가 멀미나는 이유가 뭐냐면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하고 몸이 느끼는 방골이관이나 전정기관이 느끼는 시각 정보하고 두 개가 일치하지 않아서 오류가 뜨면 멀미예요. 이걸 잘 버티는 사람과 잘 못 버티는 사람이 있는 것 차이고 그래서 여기에 멀미약 붙이잖아. 귀 밑에. 왜? 여기 뭐 있을까? 요 안에. 방골이관, 전정기관이거든. 배멀미가 제일 심하게 나거든. 왜냐하면 배에 타고 이렇게 배가 출렁출렁하면 나는 배랑 같이 아래로 흔들리잖아. 그럼 배가 흔들리게 보여? 안 흔들리게 보여? 근데 몸은 그래서 오류가 뜬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 얘를 마취시키는 거야. 눈만 갖고 느끼라고. 그럼 오류가 안 뜨거나 덜 뜨겠죠.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왜? 너희들은 잘하는 줄이고. 잘하는 중인데 그 신경을 마취시킨다는 것은 작동을 일시적으로 끄거나 마비시키는 건데 좋을 리가? 네. 자, 간내, 호르몬.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가지고 컨트롤해야 되는 대부분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것이 간내입니다. 간내에는 시상이라는 부분과 시상하부라는 게 있고 시상하부 밑에 뇌하수체가 달려있고 그 뇌하수체의 전엽과 후엽에서 대부분의 다른 내분비샘을 컨트롤하는 호르몬들이 나와요. 그래서 호르몬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2차 성징, 몸의 생장 등등등을 컨트롤하는 게 간내. 중간내는
눈을 컨트롤합니다. 그 각종 메디컬 드라마들 있잖아요. 중증 외상센터, 슬기로운 의사생활, 종합병원, 뭐더라? 돌담병원 나오던 것도 뭐 있었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 이런 영화에서 진짜 표현 제일 잘하는 거. 응급 환자가 실려오면 응급실 대기하던 닥터가 뛰어나와서 환자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해? 눈가 디비고 후라시 들이대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왜 들이대냐면 동공반사가 일어나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아까 우리 어두웠다가 갑자기 밝아지면 동공이 어떻게 된다 그랬다 배웠잖아. 홍채이완 동공소축 이 자식들아. 풀로 다 하라고.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거잖아. 홍채가 늘어나서 동공의 크기가 줄어든다. 이렇게 한글로 풀었어도 돼. 그게 안 일어나면 중간내가 맞이간 거야. 이해가 돼? 보는 거는 되네. 눈을 컨트롤하는 자율기관이 중간내야. 그럼 연수는 뭘 하냐면 우리 몸의 각종 자율신경, 물질 대사와 관련된 자율신경, 심장, 호흡, 소화, 그 다음에 대뇌로 올라가는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는 포인트가 연수입니다. 자, 수학여행을 앞두거나 혹은 졸업여행 등등 어머니에게 용돈을 많이 뜯어내야 되는 포인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살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작전 들어가기 30분 전에 어머니한테 최대한 단맛이 잘 나는 초콜릿을 좀 먹여놓고 왼쪽 귀에다 속삭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니, 우리 대뇌는 두 개거든? 좌뇌와 우뇌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지?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좌뇌 쪽에서는 보통 T적 요소가 강해집니다. 우뇌가 F쪽 요소야, 사실은. 오른손잡이들이 수학 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왼손잡이들이 예능 능력이 좋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좌뇌가 발달해요. 좌뇌에서는 연산, 판단, 이성적인 결정을 담당합니다. 그럼 왼쪽은 우뇌 쪽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우뇌에서는 감정, 동정 이쪽이 발달해요. 초콜릿을 먹이는 이유는 혈당이 올라가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더 행복함을 느낍니다. 요즘에 선생님이 성질이 지금 되게 날카로워져 있죠. 다이어트해서 그래요. 옛날 같으면 그냥 허허하고 넘어갈 거다. 지금 내가 돌아다니는 센터 중에 센텀센터 쪽 시험 대비하자는 이야기 되게 틸틸거리면서 받는 중이거든. 인원도 적은데 나한테 미리 말도 안 해주고 전에 이야기했다던 대로 시작해. 미리 말해주고 일정을 조절해야 되는데 늦게서 갑자기 이야기했는데 나한테 이야기 안 해놓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내가 되게 틸틸거린단 말이야. 가뜩이나 다이어트해서 민감한데. 그런 상태에서 봐봐. 실수로 오른쪽 귀에다가 소리를 넣었다. 그럼 왼쪽 뇌로 가겠지. 이 새끼가 이번 달에 용돈을 받아간 게 얼마고 지난주에는 문제집 산다고 돈을 가져간 게 얼마인데 문제집은 나한테 보여주지도 않았고 이런 것부터 따지는 거야. 왼쪽 귀에다 넣으면 그래 맞다 이번에 수학여행 간다던데 졸업여행 간다던데 어디 간다는데 용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가 먼저 떠오르는 거야. 차이 크다. 왜 초콜릿을 먹이냐면 사람이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을 느낄 때 몸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과 초콜릿이 유사한 성분이에요. 착각하게 돼 있다고. 못 믿어? 그걸로 장가간 놈이 너희들 앞에 있습니다. 매겼지. 믿습니까?
자, 척수도 우리 몸의 반사중추이고 뇌와 말초 사이를 연결하는 곳이 척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뇌의 각 파트적 기능들을 되게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 말초신경. 원래 말초신경은 체성과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뉘고요. 체성신경이 감각과 운동, 자율신경은 운동신경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대신에 자율신경은 좀 다른 분류인 교감, 부교감 신경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체성신경,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은 그냥 간단하게 대뇌가 지배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결정해서 몸을 움직여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체성신경이 작동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바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날라오는 분필을 보고 궤적을 판단해서 여기보다 앞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몸을 앞으로 숙여 뻗어서 받았죠. 타이밍 맞게. 이 모든 건 누가 결정한 거야? 대뇌가 결정하고 몸을 컨트롤한 거란 말이야. 여기가 체성신경이에요. 대뇌가 결정하고 대뇌가 명령을 내려서 몸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감각기관에서 느낀 정보를 대뇌가 받아서 연산 처리를 한 거죠. 자율신경은 대뇌가 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연수 담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우리 몸의 내장기관에 다 있어요. 심장박동, 호흡, 혈당, 소화 등등등. 자,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심장 뛰는 속도를 조절하고 심장을 뛰는 정기적 자극을 주는 명령을 내리는 곳이 대뇌다. 예를 들어 롯데랑 어떤 야구팀이 경기를 하는데 아주 박진감 넘치는 상황이야. 집중해서 본다고 심장 뛰는 걸 까먹어서 죽는 거야. 이해가 돼? 숨 쉬는 거 까먹어서 되지는 거예요. 심장 뛰는 거, 숨 쉬는 거, 음식물 소화하는 거, 그거에 맞춰서 내장기관 움직이고 소화액 분비하고 하는 모든 작용을 대뇌가 컨트롤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한다고. 책 읽다가 졸라 만화책 재밌다고 집중하는 순간 돼지는 거야. 왜? 심장 뛰는 거 까먹고 숨 쉬는 거 까먹거든. 그러면 그거를 대뇌가 컨트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걸 그래서 연수가 담당해 준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몸의 작용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개의 길항으로 맞추거든. 구별하기 제일 쉬운 법 가르쳐 줄게요. 학교 일진이 학교 뒷마당 구석탱이에 숨어서 전담 꼬나 물다가 교감쌤한테 걸렸을 때 그 새끼 몸에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모든 반응은 교감쌤이 화났으니까 교감신경 흥분 상태입니다. 봐봐. 학교 일진이 전담을 입에 꼬나 물었는데 교감한테 걸렸어. 자, 보통 이렇게 깜짝 놀라면 눈이 땡그레진다 그러죠. 동공이 확장됩니다. 심장은 어떻게 뛸까? 천천히 뛸까? 졸라 빨리 뛸까?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당이 증가해요. 호흡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런 긴장 상태가 되면 보통 우리는 입에 침이 바싹바싹 마른다 그러지. 침을 포함한 모든 소화기관은 억제돼 버립니다. 다 꺼버리는 거야. 지금 몸이 전투 대기 상태야. 여기서 내가 그냥 째야 되냐, 교감 뒤통수로 후려가고 째야 되냐. 일촉즉발의 상황에 들어가야 돼. 몸이 완전 전투 모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화기능 다 억제해놓고 심장 빨리 뛰고 호흡수 늘려놓고 몸에 에너지 최대한 올리고
동공 확장시키고 이 와중에 제일 재밌는 게 지금 중학교에서 빠지는데 방광이 확대돼요. 이거 A형은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화장실에 오줌 마려서 갔는데 오줌 안 나오는 거. 왜냐하면 사람은 옛날 원시 시대 때 포식자였을까요? 피식자였을까요? 잡아먹히던 존재잖아. 막말로 산에 갔다가 멧돼지만 만나도 돼지를 위험을 가지잖아. 맞지? 그러면 근데 사람은 이족보행하면서 늘어난 기능이 딱 하나예요. 지구력. 그 어떤 동물보다 지구력이 뛰어난 게 사람이에요. 말이나 이런 말 같은 동물들, 개 같은 동물들 잘 뛰댕기지. 그래도 지구력 자체만 놓고 따지면 사람보다 약한 편이에요. 오래 버티는데 최적화된 동물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잡히기 전까지 오줌을 누우면 안 되는 거야. 깜짝 놀라 도망가면서 오줌을 질질 흘린다고 해봐. 이거 내비게이션 찍어주는 거죠. 나 이쪽으로 도망갔으니 잡아잡수시러 오시면 됩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언제 휴식 모드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방광에 오줌이 차더라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까지 키워놓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전부 다 뭐다? 교감신경 흥분 상태예요. 그럼 부교감신경은 뭐냐? 여러분들 5교시 때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생각하면 돼요. 눈이 풀리죠? 심장박동과 호흡이 느려지기 시작하고 몸의 긴장을 최대한 다 풀어버린 뒤에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입에 침이 지일 흐르면서 졸려요. 그게 부교감신경이 온된 상태. 둘 중에 하나만 켜지거든? 그걸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렇게 정리할 것 빨리 정리. 이제 그 뒤에, 자, 의식적인 반응과 반사. 신문비 어디 갔지? 자, 의식적인 반응과 반사입니다. 방금 한 게 의식적인 반응이야. 대뇌가 간섭 끼어들어서 결정하고 몸을 움직이는 게 의식적인 반응. 반사는 기본적으로 대뇌 작용 이전에 우리 몸을 보호해 주기 위해 먼저 작동됩니다. 봐봐. 지금 이 텀블러가 졸라 뜨거운 거라고 하면 가정해 둡시다. 뜨겁지도 않지만 이게 뜨거운데 뜨거운 걸 여러분들 만지는 순간 뜨거우면서 손 떨어지잖아. 맞지? 내 머리가 뜨겁다는 걸 느낀 순간 손은 이미 떨어져 있죠. 깜짝 놀라서. 이걸 의식적인 반응으로 한다면 손을 댔어? 내 손가락에 있는 열정과 통점이 자극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모든 감각이 지나치면 통점도 같이 느껴야 되니까. 뜨거가 팔에서 척수 찍고 대뇌 찍고 올라가. 야, 손이 뜨겁대. 야, 그러면 빼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 오케이, 알았어. 척수, 팔 근육 떼면 벌써 답이었죠. 맞지? 그런데 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지는 순간 뜨거에서 척수 가는 순간 척수가 먼저 오다를 내려주는 거야. 빼! 빼라고 팔에 먼저 명령을 튕겨놓고 대뇌에다가 명령을 야 손이 뜨겁대 하는 순간 손은 떨어졌죠 벌써. 이해가 되지? 뾰족한 거 발에 밟았을 때도 따가 하면서 먼저 떨어지죠.
무릎 같은 거 툭 쳤을 때, 코나 목에 먼지, 특히 우리 호흡기, 기도로 밥알 넘어갔을 때, 애취, 속에 뭐 이상한 거 넘어갔을 때, 눈에 먼지가 들어갔을 때, 눈물이 나오고 입에 맛있는 음식을 넣었을 때 침이 나오고 하는 거. 대뇌가 결정합니까? 안 하죠. 안 하는데 바로바로 나오잖아. 이런 것들은 반사인데, 반사 중추가 3개가 있거든요. 연수, 중간내, 척수 3군데가 반사 중추입니다. 간단하게 구별해 드릴게요. 우리 눈의 동공반사는 중간내에서 합니다. 그 외에 요렇게 나눠보면 돼요. 모가지를 기준으로 모가지 밑에서 반사가 일어나면 척수, 모가지 위에서 반사가 일어나면 전부 다 연수예요. 구토. 연수죠. 왜? 그치. 토는 입으로 하잖아. 입에 침 나오는 거, 눈에 눈물 나오는 거, 재채기 나오는 거 전부 다 연수. 뜨거운 거 만졌을 때 손 빠지는 거, 뾰족한 거 밟았을 때 발 빠진 거, 무릎 때릴 때 무릎 튕겨 나오는 거, 척수. 그리고 저기 뉴런 그림 보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진짜 개꿀팁. 뉴런의 그림 보면, 척수하고 저기 신경 보면 뉴런 그림 있거든? 뭔지 알겠지?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신경세포 최고 축삭돌기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저 화살표 방향 물어본단 말이야. 제일 끝에 감각 기능하고 팔하고 빼놓고 저 중간 연결되는 뉴런 연결, 척수에 뉴런 연결되는 거 물어본단 말이야. A, B, C, D 적어가지고 어떤 순서로 전달되느냐. 방향할 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전달 방향은 네, 이쪽이요. 오케이? 딱 이건 핀포인트. 됐지? 응. 자, 요거까지 정리하고 합니다. 호르몬. 자, 기본적으로 호르몬이란 자, 첫 번째 내분비샘에서 분비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분비샘에서 혈액에 분비해서 우리 몸의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혈액으로 분비를 해서 표적기관에 작동을 하는 일종의 명령 전달 체계예요. 호르몬은. 그런데 이 명령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신경하고는 조금 다른 작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신경을 통한 명령 전달은 DM 보내기, 인스타나 카톡 보내기예요. 문자 보내기. 내가 쟤한테 다이렉트로 바로 어떤 정보가 가는 거야. 우리 몸의 신경의 전달 속도는 초속 10m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몸 어디든지 0.1초 안에 명령이 갑니다.
그런데 호르몬으로 보내는 건 이제 흔히 말해서 이런 거야. 인스타 박제하기. 인스타나 페북에 박제하기. 김개또리는 개새끼예요. 이런 잘못, 이런 말도 안 되는 욕 같은 거 했어요 하면서 인스타에 박제하는 거야. 그러면 소문이 돌아 그 김개또리한테 가겠지. 어떻게? 야, 인스타 보다가 봤는데 누가 네 욕하더라. 너 개새끼라던데. 김개또리에게 이야기가 들어가겠지. 그럼 이제 김개또리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도 박제로 맞싸우든지 아니면 나한테 DM을 보내서 졸라 싸우겠지. 그러고 만약에 나랑 김개또리 화해를 했어. 하지만 박제는 오래 가죠. 화해한 다음 날도 또 누가 그래. 야, 며칠 전에 인스타 보니까 누가 너한테 개새끼라고 욕했던데. 누가 너한테 개새끼라고 욕했던데.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그래서 좀 이따가 신경하고 호르몬하고 차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표적기관에 작동을 하고요. 자, 아주 적은 양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과다증하고 결핍증인 거야. 양이 되게 적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이 있는데, 자, 간뇌의 시상하부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뇌하수체라 그러고요.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생장 호르몬은 우리 몸을 크게 하는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해서 갑상샘이 일하게 만드는 항이뇨 호르몬은 신장에서 물의 재흡수량을 늘려서 우리 몸에 수분의 농도를 조절하는 데 쓰는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 말 그대로 오줌 누는 거를 저항시키는 호르몬이란 소리고. 자, 갑상샘 요교 목 여기 있습니다. 목 안쪽에 여기 쇄골 안에.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티록신이라고 우리 세포 호흡을 촉진해서 체온을 위로 끌어올릴 때 쓰는 호르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콩팥 위에 뚜껑으로 덮여 있는 게 부신. 여기서는 아드레날린 혹은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전투 모드 들어갈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심박수 증가, 혈당 증가, 혈압 증가. 그 다음에 이자. 소화할 때도 배웠지만 이자가 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고 얘네들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기랑 호르몬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쪽씩만 나와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기서 글루카곤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하는 일로 만들어지는 물질의 이름이 글리코젠입니다. 글자가 헷갈려서 잘 속아요. 그리고 그 밑에 난소와 정소는 우리 몸의 2차 성징을 일으키는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분비기관이 되기도 합니다. 됐죠? 저 기관들은 일단 당연히 외워야 되고 각 기관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도 알아야 되죠. 자, 다음 바닥 넘어가면 자, 질병, 과다증과 결핍증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과다증은 그게 너무 과해서 나오는 병. 결핍증은 그게 안 나와서 생기는 병이거든. 자, 생장. 자, 생각하면 돼. 생장 호르몬이 결핍되었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소인증입니다. 그러면 과다하게 되면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되면 요게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게 생장판이 다치기 전에 과다증이 터지느냐 생장판 다치고 나서 과다증이 터지느냐의 차이예요.
다치기 전이면 거인증, 후가 되면 말단 비대증이 됩니다. 이 둘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 동갑내기 전 격투기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심지어 부산 출신 최홍만입니다. 원래가 집안이 큰 집안이기도 했는데 최홍만 같은 경우는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면서 생장 호르몬이 안 멈춘 케이스기도 하거든요. 예, 거인증은 이제 키가 더 커진 거고 원래도 큰 집안이야, 집안 자체가. 말단 비대증은 뭐냐면 우리 몸의 생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끝부분으로 퍼져나가요. 중심에서 가해 쪽으로. 몸이 자라지 않는데 생장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의 끝부분만 커져요. 뭐가 커진다? 손이 커지고 발이 커지고 대가리가 커지고 턱이 튀어나오고 코가 커져요. 누가 봐도 최홍만이다, 그죠? 손이 워낙에 크니까 500ml 우유 잡으면 우리가 200ml 우유 잡은 느낌 나잖아.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말단 비대증이에요. 됐지? 자, 티록신. 요게 이제 조심하는. 자, 우리 몸의 티록신이 티록신이 결핍되면 얘가 아까 뭐 하는 애다? 우리 몸의 체온과 관련된 호르몬이잖아. 그러면 티록신 결핍증은 뭐가 될까? 체온이 높겠냐, 낮겠냐? 그치. 체온이 낮고 호흡을 덜 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요, 적게 써요? 적게 쓰니까 비만이 옵니다. 체온이 낮고 비만이 오고 몸이 둔하고 추위를 많이 겪겠지. 이해가 돼요? 과다증이 오면. 그치? 체온이 과도하게 높고 야위입니다. 부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들 은근히 티록신 과다증 때문에 약 먹는 것 때문에 나중에 결혼해서 애는 못 낳는 사람들 종종 생겨요. 어른들 중에 갑상샘 약 먹는다고, 갑상선 약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건데 그게 이겁니다, 대부분. 체온이 높고 야위고 눈이 튀어나온다. 눈이 좀 이렇게 약간 돌출돼요, 밖으로. 안압이 높아가지고. 삐쩍 말라요. 선생님 31살 때 수업할 때 우리 학원에 내가 가르치던 애 중에 하나가 티록신 과다증이었네. 엄청 먹는데 호리호리해요. 눈 툭 튀어나오고 약간 여자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갑상샘 약 먹는데 몸 상태 별로 안 좋죠. 되게 독한 약이거든. 그 다음에 인슐린, 결핍, 당뇨. 왜? 보자. 요거 요대로 외우면 되겠네. 그 다음에 성조수증까지 이야기했네. 보통 요즘에 여자애들 부모님들이 종종 그거 하는 경우 있어요. 남자애들은 큰 차이 없는데 여자애들 성조숙증 온다고 초등학교 때 약 먹이는 부모님들 간혹 생겨요. 2차 성징이 빨리 오는 거. 생리 빨리 터지고. 왜냐면 그때부터 여자들 키 안 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작게 되고 너무 일찍부터 이제 솔직하게 어린 애기 때는 남자의 몸인지 여자의 몸인지 구별 잘 안 가잖아.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지나서 중학교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소경 터지고 하면서 이제 몸이 바뀌어 가잖아요.
모습이. 남자들이 이제 목 튀어나오고 수염 나기 시작하고 몸에 근육 붙기 시작하고 키가 쭉쭉쭉 크고, 여자애들은 이제 여자로서의 몸으로 변해가잖아. 근데 그때부터 키 안 큰다고 해가지고 너무 일찍부터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이제 그럴 때는 미리 약을 좀 먹입니다. 그건 이제 2차 성징,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거지, 너무 일찍. 뭐, 이 반대쪽 이야기를 하자면, 그 조선시대 내관들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가운데를 자른 게 아니라 알을 자른 겁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어 에그에서 호르몬이 나오거든. 네. 여성은 난소에서 난자도 나오고 성호르몬도 거기서 분비돼. 남자들은 정소, 즉 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끈으로 묶어서 피가 안 통하게 해서, 참고로 너희들이 먹는 소고기가 다 그렇게 만든 소고기들이에요. 암소들은 새끼 쳐야 되니까 암소 그대로 키우고, 숫소들은 숫소 고기가 질기고 그렇기 때문에 숫소인 상태로 안 키워. 거새우를 만드는 거야, 어릴 새끼 때.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올 테니까, 소 입장에서도. 체구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골격은 숫소 골격인데 숫소화가 안 되는 거지. 즉 근육이 덜 붙고 몸에 지방이 좀 더 많이 붙는 소가 돼요. 그러니까 소가 암소처럼 크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새끼를 안 낳으니까 일찍 한 30개월에서 36개월 되면 이제 잡을 수 있죠. 충분히 덩치는 커지니까. 그게 너희들이 먹는 한우의 정체다. 한우 말고 대부분의 소고기가 그게 더 많아요. 그 등급 높은 거는. 왜? 송아지 한 마리 돈이 얼만데? 그럼 암소는 일찍 고기가 부드러운 일찍 잡아요? 아니면은 새끼 한 두세 마리 낳게 하고 나서 잡아요? 그럼 늙은 소를 잡아야 되잖아, 이미. 그러면 툭불 뜨기 힘들거든. 벌써 소를 한 두세 번 출산해버리면. 너희들이 먹는 맛있는 툭불소는 대부분 고자소다. 자, 항상성. 항상성이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작용이 항상성인데, 이제 신경과 호르몬으로 이제 그 명령을 전달합니다. 신경은 빠르고 느리고 일회성에 가깝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범위가 좁다. 얘는 뉴런으로, 얘는 혈액으로 전달하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 BM하고 박제라고. 자, 체온하고 혈당 조절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체온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체온을 느끼는 것도 같네요. 항상성 유지 중추니까. 체온이 높아진 걸 간내가 느끼면 우리 피부 가까이에 올라오는 모세혈관을 굵게 팽창시키고 땀구멍을 열어요. 그러면
우리 피가 최대한 피부 가까이까지 흐르고 땀이 나니까 몸이 빨리 식을 수 있겠지. 그래서 더우면 얼굴이 벌개지는 거야. 피가 피부 가까이까지 올라오니까. 그렇게 해서 체온이 떨어지면 이제 그 작용을 멈추면 되겠지.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요. 되게 추운 날 여러분들 얼굴이 벌개져요? 허해져요? 허해지지. 피부가 창백해집니다. 되게 추우면. 무슨 소리냐면 아까 더울 때 피부 가까이로 피를 올렸잖아. 추운데 그렇게 올리면 피 체온 다 빠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피부 가까이에 있는 혈관을 다 쪼아버려요. 그러니까 피를 몸 안쪽으로만 돌리는 거야. 가급적이면. 그러고 피부 면적도 줄여야 되니까 털, 모공이고 땀구멍이고 다 쪼아요. 그러니까 닭살이 돋고 털이 서는 거야. 그러고 땀도 발생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이건 남자애들이 알죠. 추운 겨울날 화장실에서 오줌 누고 나면 딱 다눈 뒤에 특정 동작이 따라오죠. 우리 몸을 근육을 급격하게 운동시켜서 열을 내는 거예요. 왜? 볼일 보면서 열이 많이 빠져나갔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짧은 시간에 몸을 운동시켜서 체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춥다고 덜덜덜 떨리는 거야. 이거 근육 운동이거든. 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 간내에서 뇌하수체를 자극하고 뇌하수체에서 갑상샘을 자극하고 체온 조절에서 호르몬이 하는 거는 간내가 춥다고 느끼면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호르몬을 내려요. 그럼 뇌하수체가 자극을 받았겠지? 그러면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샘을 자극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으로, 그러니까 얘도 호르몬, 얘도 호르몬이야. 그러면 갑상샘은 자극을 받아서 티록신을 분비하게 되면 이 티록신이 세포 호흡을 증가시키는 작용 외에도 뭐도 하냐면 간내와 뇌하수체에서 이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줍니다. 끌어가요.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바바박 일어나는 거야. 혈관을 타고 세워라 내워라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요런 거를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원인을 변화시키러 돌아가는 자. 자, 그리고 그 밑에 혈당 조절. 혈당은 요 앞에 걸 좀 지우고 할게요. 일단 요거 빨리 정리하고 여기까지. 자, 우리 혈당 조절은 길항이라고 하는데 중학교에서 이 길항 작용 자체를 설명하지는 않는 편이긴 해요. 완전히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두 가지 호르몬이 서로 교차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걸 길항이라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시장은 간뇌예요. 호르몬은. 간뇌가 혈당의 변화를 느낍니다. 자, 우리 밥 먹고 나면 혈당은 어떻게 되겠냐? 올라가겠냐? 내려가겠냐? 단 걸 먹었잖아. 당분 먹었잖아. 그러면은 혈당이 상승한 것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시켜요. 그럼 이 인슐린은 어디에? 간으로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간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 간하고 근육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물질로 합성해서 저장하고, 그러고도 남으면 체지방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 혈당이 줄겠지. 맞지? 자, 그래서 혈당이 낮아졌는데, 우리 몸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ATP라는 에너지 화폐를 쓴단 말이야. ATP는 물론 여러분들 통합과학이나 나중에 고등생물 가면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이유는 호흡할 때 만들어 놓는 ATP라는 어떤 그 에너지 화폐가 있어요. 그리고 이 ATP는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쓰는 모든 것에서 다 씁니다. 근육 움직이고 세포 분열하고 세포 재생하고 신경으로 명령 전달하고 이런 것들에 다 쓰이는 거야. 근데 근육 운동을 막 하면 몸에 있는 ATP를 다 썼겠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 한다? 운동할 때부터 너희 몸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는 ATP를 미리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걸 호흡이라 그래요. ATP를 만드는 거, 에너지를 만드는 거. 이렇게 하면 혈당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겠죠. 이 혈당이 낮아지면 이번에도 이자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되고, 이 글루카곤의 작용은 간이나 근육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을 다시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면 혈당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해서 혈당이 증가하면 여기로도 가는 거예요. 혈당이 낮아지면 일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 이자와 간 사이에서 두 가지 정반대되는 작용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글루카곤이 안 나오고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뇨란 건 뭐냐면 너희 몸이 너희 몸을 포기하는 거예요. 단 거를 되게 과하게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너무 과하게 많이 먹고 하다 보면 씨발 내가 인슐린을 진짜 못 빠지게 계속 생산했는데도 이 새끼 혈당은 떨어지지 않는데 씨발 나 일 안 해. 해버리면 1형 당뇨입니다. 이자에서 인슐린 생산을 포기하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간단해요. 인슐린만 주사 맞춰주면 돼요. 골 때린 건 2형 당뇨. 인슐린이 분비돼도 세포가 말을 안 들어 처먹어. 간이랑 근육이. 인슐린은 나오는데 혈당이 안 줄어드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효소가 부족하거나 뭐 다양한 이유로. 이런 걸 2형 당뇨라 그러는데 이건 좀 더 복잡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작용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몸의 혈당은 우리 몸의 체온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을 너무 많이 먹었으면 수분을 많이 빼면 되는데 물을 적게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한다?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여러분들 몸의 삼투압을 유지시키는 거야. 농도를 일정하게 맞춰놓는 거야, 그냥. 그래야지 늘 균일한 상태로 항상 유지돼야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살 거 아니야. 그렇게
몸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고?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지. 내 분명히 말했다. 문제 다 적어. 안 적혀 있으면 내가 중간에 보다가 혼낸다. 끝. 수고했습니다.